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건번 생생경매 14강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단독주택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두 번째 사례입니다. 즉 지난 제가 13강에서는 말이지요, 단독주택인데 건물 그것도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그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은 말이죠, 단독주택인데 토지 전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어쨌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전부야, 건물은 일부입니다. 이리하였을 경우는 그 전세권자는 소유자, 즉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전세 목적물이죠,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경매 정보지에 의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독주택 건물 일부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그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사례입니다. 이번 건은 2020년 9월 10일 날 1차 매각기일 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건지가 아마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여기 보시면은 토지가 52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44평 정도 되고, 이번 건은 2층입니다. 2층 건물인데, 그 중에서 아마 이 한 이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는 2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제시외 해가지고요, 18제곱미터 5.44평만 나와 있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가지고는 제시외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 했을 적에는 이 제시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봐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이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의 소유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합물 종물이 아닌 독립물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은 그 낙찰자의 소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 사건에 있어서 제시외에는 보니까 보일러실, 창고, 다용도실, 간단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일러실이 본체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또 창고도 이거 붙어 있거든요. 다용도실도 당연히 저 마당 한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체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건물 본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더라, 이게 붙어 있는 부합물에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것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다음에 제시외 해놓고 포함해놨죠, 그죠? 제시외로 평가된 금액이 131만원 정도 되고, 여기서 보니까 보일러실, 창고, 다용도실에서 전체 면적이 한 5.44평 정도 된다더라. 근데 제시외로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지만 포함이 아니고 제외로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제외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건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조금 과다하게 넓다든지 또는 본체와 떨어져 있는 별채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의 제외라는, 제시외인데 제외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보니까,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토지 전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니까 1차 매각기일 날에 해서 2억 4,500여만 원이 1차 매각 금액인데, 낙찰 금액이 5억 6,100, 와, 대단하죠. 228%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해가 보니까 금정구 부곡동 쪽에 보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을 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오래돼서 외형상으로 봐서는 썩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은 어차피 개발하면 건물이 철거돼야 되니까. 그런데 땅이 몇 평이다? 52평이다. 아마 땅 이거 52평 이걸 보고 아마도 이게 5억 6천여만 원 정도 입찰 하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자는 대금을 다 환납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생생경매 13강에서는
토지에는 전세권이 설정을 안 되고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때로는 배당하는 데 있어서 전세권자는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이라면은, 그럼 예를 들자면요, 13강에서 그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5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토지 경매 대금에서는 제외된다. 왜? 그 땅에 전세권 설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자기 전세금 5천만 원인데, 만약에 한 2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세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참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본사항 같은 경우는요, 보시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건물 등기 사항하고 토지 등기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에서 LH공사입니다. 요 대가 대한주택공사인데,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LH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2008년 10월 27일자 같은 날짜죠.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강제경매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리하였을 경우 전세권 효력은 어디에?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매 결과 배당 참여하게 토지 경매 대금까지도 포함해서 배당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배당표 작성은 똑소리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낙찰 금액이 워낙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배당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하러 배당표 작성합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권리 분석에 너무 막 치중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가치 측면에 있어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 지역이래.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가 뭔지는 몰라도 삽질한다, 개발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야, 봐가지고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되냐 말이지.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압류가 어떻게 돼 있고, 야, 소유 지분이 뭔 압류가 이게 뭐냐, 이런 쪽으로 너무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대상물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엄청 큰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부동산을 왜 투자를 합니까?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한 것인데, 이런 권리 분석으로 해가지고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토지 전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었구나. 그러면은 전세권 효력은 토지 전부의 전세권 효력이 미치고, 건물에 대해서도 말씀만 드렸습니까? 13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전세권 효력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라는 이것이 이제 그 민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이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1월 20일인데 2019년 11월 21일 날 배당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 받는 데는 그건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참고로 여기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등기부등본에 대한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본건 화면에 딱 보이시는 게 건물이거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나와 있고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자, 얼굴을 보면은, 얼굴은 전세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얼굴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보니까 주거용 건물 2층입니다. 그러니까, 2층인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안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 당시에는 전세권자가 대한주택공사지요.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렇게 합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매 신청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1층과 1층에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세권 설정하고 2층도 전세권 설정했다. 토지건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는 것이죠. 지상에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했다. 이리하였을 경우는
전세권 파는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이 전세권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린다면은 그때는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보니까 밑에 토지 등기부 중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토지 등기부 중에서 정리해놨는데요. 토지 해가지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똑같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범위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범위 보니까 토지의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동전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본건과 토지니까, 요 공동전세 요원 하는 뭐, 이게, 건물이겠지, 건물, 그죠? 건물 보고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요 본건은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인데, 이게 또 몇십만 천 공동전세 안 나와 있습니까? 이 토지 딱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이 전세를 설정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생경매 14강 이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경매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